당신이 그래 타해. 병실안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백만장자 회장의 눈에서 생애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50년 전 독일에서 쓰인 유언장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평범한 가정부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방금 흘러나온 완벽한 독일어 문장들이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3년간 자신들이 하인처럼 부려먹던 그 가정부가 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미경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히 씻고 나면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텅 빈 전철 안에서 그녀는 항상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거기에 적힌 숫자를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D-91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무언가를 카운트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시 정각 미경은 장태준 회장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규모의 대저택은 마치 작은 궁전처럼 보였고 정원에는 억 단위를 호가하는 조각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직원용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벽에 걸린 10억 원짜리 그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미경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곳에 출근했지만 이 집 가족들 중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커피 한 잔. 오전 9시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반말이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마치 가구에게 명령하듯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미경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우아했고 정확했지만 이 집에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필요할 때만 불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전 10시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회의가 열리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이라는 진단이었고 의사는 석 달에서 길어야 6개월이라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자산이 정확히 얼마죠? 미국에서 급히 들어온 딸 장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를 들은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2천억, 주식이 800억 정도 되고 현금 자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장남 장민호가 마치 회사 보고를 하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랑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 두는 게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냉정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가족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D-91이라고 적힌 숫자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입니다. 이제 곧 때가 올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그녀들은 명품 가방과 보석 이야기로 시끌벅적했고 미경은 주방에서 그녀들이 먹을 과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있잖아. 완전 말이 없어서 멍청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월급이 싸니까 그냥 쓰는 거지 뭐. 서연이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고 누군가는 요즘 괜찮은 가정부 구하기 힘든데 잘 됐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경은 칼을 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깎는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미경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한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이 대신하겠다고 해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서재 문을 잠그고 들어서면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독일어 서적들 앞에 서면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책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괴테, 실러, 하이네, 릴케라는 이름들이 금박으로 새겨진 책등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각 책의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헌정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타에게. 모든 책에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책장 정리를 마치고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풍경화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살짝 들어 올리면 벽에 설치된 소형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금고의 번호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9571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1950년 7월 12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걸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밤 10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D-91이라고 적힌 숫자를 지우고 D-90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전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고 미경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 독일 미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서울의 한 저택에서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입에서 피를 쏟아냈고 박 집사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미경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복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회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책 한 권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그 책에 고정되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였고 독일어 원서였으며 회장은 죽음을 앞두고도 독일어 시집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더 역력했고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석 달,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이미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수진은 미국행 비행기표를 취소했으며 서연이는 세무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가 나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미 유산 상속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택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입원하자 가족들은 각자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집에는 미경과 몇몇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장의 침실로 들어가니 침대 위에는 각종 약병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 독일 어딘가에서 찍은 듯한 흑백 사진이었는데 묘하게도 사진이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회장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것이고 마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절단면이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넘쳤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갑자기 들려온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경은 깜짝 놀라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이나 구경하게요? 손도 제대로 안 씻고 회장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요? 서연이는 미경을 노려보며 사진 액자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서연이는 쏘아붙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긴요. 빨리 청소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유산 변호사 오시는데 거실 좀 제대로 정리해놔요.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서연이는 말을 마치고는 휙 돌아서 나갔고 미경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유산 전문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고 미경은 차를 준비해서 내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차를 우리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주방까지 흘러들어왔고 그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장수진이 회장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부동산 2천억, 주식 800억, 현금과 예금이 200억 정도이니 총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자녀분들이 균등하게 분할 상속받으시게 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진행된다고 답했습니다. 미경이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그저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었고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장민호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실 거라고 자신이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왔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수진은 그것이 불공평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딸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법적으로 균등 분할이 원칙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두 남매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혔고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미경이 장수진 앞에 차를 따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에 차가 넘칠 뻔했고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조심하라고
이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냐고 말입니다. 미경은 재빨리 넘친 차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고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9시 미경은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회장의 VIP 병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볼 뿐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회장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회장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식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깊고 어두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3천억 원의 재산도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권력도 회장이라는 지위도 그 어느 것도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외로운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D-87일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D-86일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고 무언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으며 그 끝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50년 전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여인의 그림자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미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회장 본인도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저택에는 간병인이 새로 고용되었고 회장의 침실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링거 거치대가 침실을 가득 채웠고 저택은 마치 작은 병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복도 구석구석에 드리워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미경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였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어떤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병문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민호는 회사 경영 보고서를 들고 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회사에 기여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사 매출을 3배로 늘렸다고, 해외 지사도 자신이 다 설립했다고, 당연히 자신이 더 많은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고 마치 아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장수진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딸이라고, 왜 오빠만 특별 대우받아야 하느냐고, 자신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오후 회장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가족들도 간병인도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고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미경이 침실로 들어가자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 금고,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80일을 카운트다운하며 준비해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고요?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했습니다. 열어봐. 번호는 1955 7 1이 1950년 7월 12일이라는 날짜가 그의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고 미경은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공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풍경화 액자 앞에 섰습니다. 독일 어느 시골 마을의 풍경이 그려진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뒤에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번호판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5571이라는 숫자를 하나씩 눌렀고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50년 전의 어떤 날이 떠올랐습니다. 삐빅.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독일어 활자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리며 문서를 꺼냈습니다. 상단에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였고 그것은 유언장을 뜻하는 독일어였습니다. 작성 날짜는 1955년 7월 12일이었고 68년 전의 문서였으며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조금만 힘을 주면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작성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미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터 호프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 유언장은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감고 번호도 기억하고 있었고 죽기 직전에야 미경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었고 그녀 뒤로 장민호와 장수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유언장을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를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잖아요. 장민호가 금고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어요? 분명 뭔가 꺼냈죠? 장수진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서연이가 미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주머니 보여줘요. 미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놓으라고요? 도둑질하고. 장민호가 미경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가방이랑 주머니 다 확인해야겠어요. 장수진이 미경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미경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침실에서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황급히 나와 소리쳤습니다. 빨리 오세요. 회장님이. 가족들이 미경을 놓고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미경도 뒤따라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산소 호흡기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경, 미경. 회장이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고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금고 열었니?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읽어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아버지, 지금은 쉬셔야 해요.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회장이 고집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가져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이가 항의했습니다. 조용히 해. 회장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미경, 읽어줘. 부탁이야.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미경이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의 눈이 일제히 그 문서에 고정되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독일어로 가득한 글자들, 그리고 오래된 잉크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장수진이 물었습니다. 독일어잖아. 서연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장민호가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읽어줘. 그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미경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발음은 원어민처럼 정확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으며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테스터먼트 본 그리터 호프먼. 그레타 호프만의 유언장이라고 그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벌린 채 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부가 말 수 없던 그 여자가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독일어를.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장수진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듯 미경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눈을 감고 미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50년 만에 되살아나는 그 기억, 그리고 50년 동안 숨겨왔던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독일어 문장들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모두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독일어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각 단어에 담긴 감정까지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나 그레타 호프만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미넨 대학병원의 슈미트 박사로부터 말기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석 달이라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폐결핵이라는 단어가, 말기라는 단어가, 석 달이라는 시안이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그때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국으로 떠난 후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태준에게 당신이 한국으로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요. 가문의 의무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고 나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별을 고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 나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이 침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고
임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흔들었습니다. 장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아버님께 숨겨진 자식이? 장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산 분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직후에 진단받았어요. 말기 폐결핵이라고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이, 할머니의 슬픔이, 할머니의 사랑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고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임신도 병도 모두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고 당신의 인생이 나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곡하는 소리였고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왜 말하지 않았어. 그레타라는 이름을 그는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유언장을 씁니다. 만약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친구 헬가가 아이를 맡아 키워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 거예요.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의 유언입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딸에게 상속합니다. 많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딸이 성인이 되면 이 유언장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게 해주세요. 강요는 하지 마세요. 다만 선택권을 주세요. 장민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딸, 그럼 아버지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거예요? 미경이 읽기를 멈추고 장민호를 보았습니다. 장민호가 다그쳤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그 딸이 누군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설마 당신? 그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딸에게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시대와 운명의 잘못이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회장은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태준에게 전합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2년의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때는 당신 손을 놓지 않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그레타.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5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미경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수진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서요? 그 딸은 어디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딸이라는 건 아니겠죠? 서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딸의 딸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장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안나의 딸입니다. 그레타 할머니의 손녀이고 미경이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입을 벌린 채 미경을 쳐다보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고 사기치려는 거죠? 장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냥 유언장 하나 가지고 장수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어 좀 한다고 손녀가 돼요? 웃기지 마세요. 세 사람이 일제히 미경을 공격했습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안나 호프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출생증명서고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레타 호프만입니다.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장민호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들이었고 공증도 되어 있었으며 미경의 말대로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가 의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산 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유언장을 전해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서연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유산 안 바란다고요? 누가 믿어요? 3년 동안 가정부 노릇한 게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겠죠. 맞아요. 장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당신 같은 사기꾼 많이 봤어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미경을 가리켰습니다. 가난한 외국인이 재벌가에 붙어서 한몫 챙기려는 거 다 뻔해요. 장민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만. 회장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닥쳐. 가족들이 놀라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욕설을 쓰지 않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거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내 손녀가 맞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장민호가 물었습니다. 안나를 닮았어. 눈이, 코가 모두.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서연이가 항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해라. 하지만 나는 알아. 저 아이가 내 피부치라는 것을.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장민호가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사람 신원조회 급하게 해주세요. 독일 쪽 기록도 다 찾아보고요. 통화를 끝내고 미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만약 거짓말이면 각오하세요.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더러운 사기꾼하고 한 지붕 아래 있기 싫어요. 장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손녀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출입 금지예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하지만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녀는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경이 방을 나갔고 가족들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무너진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이제 막 만난 손녀를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저 여자가 손녀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틀 후 사설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장민호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미경, 55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동문학 박사, 독일 미넨 태생, 한독 혼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친은 안나 호프만으로 2년 전 사망했고 조모는 그레타 호프만으로 1955년에 사망했으며 부친은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독일 대학 강사, 전문 번역가, 다수의 논문 발표라는 화려한 이력이 나열되어 있었고 3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가정부로 취업했다는 마지막 줄이 유난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사라고? 장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사가 왜 가정부를? 서연이가 보고서를 빼앗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역시 수상해. 이상하잖아요. 장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분명히.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고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유산을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민호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유산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통화를 끝내고 그는 동생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자. 저 여자가 유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만들 거야.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고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억지로 내려왔습니다. 미경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오라는 내용이었고 미경은 이틀 만에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으며 회장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장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원조의 결과가 나왔어요. 장민호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박사라면서요? 독일 대학 강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가정부를 해요? 서연이가 따졌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아버님께 접근하려고 계획한 거죠? 아닙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장수진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가정부 행세하면서 아버지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미경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회장님을 확인하라고 할머니가 사랑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라고 하셨어요. 확인?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냥 돈 때문이잖아요. 장민호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미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경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장태준 회장의 모든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시면 우리가 인정해드리죠.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손녀로 인정해주고 이 집에도 출입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유산은 한 푼도 안 됩니다.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죠. 30년 넘게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뭘 받아요? 장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이게 싫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고요. 미경이 펜을 집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서명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 집사가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하지만 회장은 휠체어를 밀어내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미경은 내 손녀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장민호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나. 회장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미경을 판단해? 아버지,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야. 회장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는 그레타의 피를 이어받은 내 손녀라고. 그가 미경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집사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미경아, 서명하지 마. 제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유산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원해. 회장이 외쳤습니다. 너는 받아야 해. 그게 안나의 몫이고 그레타의 몫이니까. 그가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 부끄럽지 않으냐?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 싸움하는 게. 장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뺏기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나눠주는 거야. 너희도 받고 미경도 받는 거라고. 그럼 우리 몫이 줄어들잖아요. 서연이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돈. 회장이 통렬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너희들에게 난 돈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아버지 행복,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돈만. 장민호가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유전자 검사 당장 해라. 그리고 결과 나오면 미경은 정당한 몫을 받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회장이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힘을 쓴 탓에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빠졌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산소호흡기를 가져왔습니다. 미경이 회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지키려는 저 여자가 정말 손녀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속고 있는 걸까?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고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으며 이번에는 미경도 당당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한미경 씨는 장태준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장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으로 한미경 씨는 회장님의 직계 손자녀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인 안나 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미경 씨가 어머니의 몫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가정하면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장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뜻은 다르다. 모두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미경에게 절반을 주고 싶구나. 뭐라고요?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장민호가 항의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안나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미경에게도 할아버지 노릇을 못했고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요? 장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준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몫은 더 많아야 해. 그게 내 마음이다.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인정 못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회장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은 3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 가족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따뜻하게.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장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 그가 미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미경아.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장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사기꾼이라고 하고 쫓아내고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경이 일어나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절반은 필요 없어요. 3분의 1이면 충분해요. 그게 공평해요. 미경아.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어떻게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머니의 유언을 전했고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이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가족들도 하나둘 다가와 미경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저택의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레타와 태준의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미경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족들도 간병인도 모두 물러간 후였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미경이 침실로 들어가자 회장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미경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무엇을 알고 계셨냐고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레타가 임신한 것을. 회장의 고백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이 깜짝 놀라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그럼 유언장에 적힌 내용은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그레타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임신 사실이 적혀 있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 가문의 압력이 너무 강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나는 비겁했어. 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레타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도 외면했어. 사랑하는 여인과 내 아이를 버렸어. 나는 괴물이야.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성공할수록 더 비참했지. 내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으니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이, 어머니의 슬픔이, 그리고 회장의 평생에 걸친 후회가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레타에게도, 안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미경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고백하신 후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레타가 자신의 고백까지 예상했다는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읽어주겠습니다. 미경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손글씨가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태준. 미경이 독일어로 읽기 시작했고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미경에게 진실을 고백했겠죠. 당신이 내 임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레타가 알고 있었다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떨리는 글씨체로 미안하다고 100번도 넘게 쓴 그 편지를 보고 알았어요. 미경이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었죠. 나는 이해해요. 그 시대의 압력을, 가문의 무게를, 아들로서의 의무를. 회장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미안했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어서 당신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레타의 용서가 5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졌고 회장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주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한 그 2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 딸을 낳고 키운 그 시간들 모두 행복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안나는 당신을 닮았어요. 눈매도 미소도 책 읽는 모습도. 나는 안나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안나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회장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니 그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미경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우리 딸이, 손녀가 당신을 찾아갔다면 그것이 나의 용서의 표시예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다음 생에서도 사랑할 거예요.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해요. 아무 방해도 없이 끝까지 함께 말이에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그레타. 편지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50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레타, 용서해줘서 고마워.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용서하세요. 자신을 말입니다. 회장이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안아보는 가족이었고 너무 늦게 만난 손녀였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죄책감을 안고 죽었을 거야. 미경도 회장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사랑받으며 떠나시도록 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끊어져 있던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미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레타에게 선물했던 반지야.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가져라. 미경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고 안쪽에는 독일어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F와 IMM이야 GUSAMMEN. 영원히 함께. 미경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약속하신 거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지. 이제 돌려줘야 해. 그레타에게. 미경이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돌려주세요. 할머니를 만나러 가실 때요.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곧 만나러 갈 거야. 그레타를. 50년 만에. 다음 주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공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배석했고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세 사람이 공평하게 나눈다. 민호, 수진, 미경 각각 3분의 1씩.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의 10%는 재단을 만들어라. 이름은 그레타 재단으로 하고 독일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장학재단으로 운영해라.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목도 재단에 더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재단은 따로 만들고 너는 내 몫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 그게 안나의 몫이고 그레타의 몫이니까. 장민호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재단 운영은 우리가 함께 하자. 내가 독일 문화를 잘 아니까 대표를 맡아줘.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요? 장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보다 너가 훨씬 적임자야. 할머니 그레타를 기리는 재단인데 손녀인 내가 맡는 게 맞아.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미경 씨.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말입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증인 두 분의 서명도 받았고요.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장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회장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민호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지. 장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회장이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알아. 할아버지가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손자들이 다가왔고 회장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아. 할아버지가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너희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붙잡고 살아라. 돈보다 권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단다.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날 저택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행복해요. 가족들도 변했어요. 모두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회장이 미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경아,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미경이 다가갔습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레타의 무덤에 가고 싶구나. 독일로. 마지막으로.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할아버지. 알아. 하지만 그레타를 만나고 떠나고 싶어. 5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미경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가요,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요.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죠. 장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를 위한, 사랑의 완성을 위한 여행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독일행 전세기에 올랐습니다. 회장을 위한 특수 의료 장비가 실렸고 의사와 간호사도 동행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했고 진통제를 맞아야 했으며 여러 차례 위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레타를 만나야 한다는 집념으로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버텨냈습니다. 미경은 내내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할아버지. 곧 도착합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레타가 기다리고 있겠지. 미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회장은 들것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미넨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풍경을 회장은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이구나. 그레타, 내가 왔어. 너무 늦었지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고 직원들이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고 싶어? 내 다리로.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장민호가 말했지만 회장은 완강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무덤까지는 100m 정도였지만 회장에게는 1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장민호가 양쪽에서 부축했고 장수진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따라왔으며 손자들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5분이 걸려 드디어 그레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소박한 묘비에는 독일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터 호프먼 1930-1955 F와 IMM이아인 UNSEIN HEAGEN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회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고 가족들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니다. 무릎을 꿇어야 해. 사과해야 해. 그는 떨리는 다리로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만에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태준이. 50년이나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를 버렸어. 우리 아이를 버렸어. 나는 비겁했어. 가문의 압력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명령이 무서워서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외면했어. 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민호도 장수진도 심지어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으며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무 약했어. 회장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50년을 기다리셨죠.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레타가 평생 끼고 있었던, 자신이 50년 전에 선물했던 그 은반지였습니다. 그레타, 이제 돌려줄게. 너무 오래 빌려갔지? 미안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덤 앞에 반지를 놓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는데 나는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자.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제발. 날 용서해줘. 장민호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장민호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신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로는 장수진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딸 장수진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손자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손주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무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받아주세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고 마치 그레타가 태준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을, 이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이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아, 그레타가 웃고 있는 것 같구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아버지, 장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장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그레타를 만나러 가니까. 그가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용서받았어. 사랑도 되찾았고.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그가 장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좋은 아들이었어. 고맙다. 사랑한다. 장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회장이 장수진도 보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사랑한다. 장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보내드릴 수 없어요. 회장이 손자들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잘 자라라.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손자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그레타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레타, 기다려. 금방 갈게.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43분입니다. 장태준 회장이 사랑하는 여인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이고 마치 진정으로 원하던 곳에 도착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묘지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었고 그것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금 재회하고 있다고, 50년 만에 서로를 껴안고 있다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민호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와 영원히 함께하세요. 가족들이 회장의 주변에 모여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지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어딘가에서 회장과 그레타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화장식이 열렸고 회장의 유골함은 그레타의 무덤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장태준 1951-2024 MIT 그리터 VEREINT 그레타와 함께.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장미나무가 심어졌고 미경이 직접 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영원히 함께 계세요. 아무도 두 분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가족들이 모두 꽃을 놓았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노란 해바라기가 두 무덤을 둘러쌌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레타 재단도 잘 운영할게요. 두 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요. 미경은 미넨에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묘지를 찾아가 두 무덤을 돌보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 이야기를, 그레타 재단 준비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레타를 아십니까? 미경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인데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헬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그레타를 돌봐주셨죠. 그리고 그레타의 딸 안나도 키워주셨고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레타와 태준의 사랑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평생 안타까워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오셨어요. 노인이 두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레타는 평생 태준을 기다렸으니까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두 사람이 함께 있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묘지 앞에 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50년의 사랑을 기리는 시간이었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를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시간도 공간도 그 무엇도 진짜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석 달 후 서울로 돌아온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회사 일에만 매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장수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그레타 재단 설립을 준비했으며 서연이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미경도 이제는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레타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독일 대사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경이 재단 대표로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레타 재단은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년을 넘어선 사랑의 결실이며 국경을 초월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저의 할머니 그레타 호프만과 할아버지 장태준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과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모든 분들을 기립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장민호가 이사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셨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먹먹해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봤지 아버지의 외로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진짜 손녀인 미경까지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며 쫓아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장수진이 눈물을 닦았고 서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재단은 우리 가족의 반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경은 조용히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작업실이 된 그곳에는 독일어 책들이 여전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그레타와 태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미넨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회장의 침실에서 발견했던 반쪽짜리 사진의 원본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사진을 비추었으며 마치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아니 미경아. 그는 이제 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려올 수 있어? 미경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진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 저택 말인데. 미경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택이요? 장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르면 저택도 3등분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미경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들어봐요. 이 집에서 아버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당신이 온 후로 달라졌어요. 마지막 석 달 동안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장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커. 우리는 각자 집이 있고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재단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록을 보관할 수도 있잖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장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이 집이 다시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이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고 과거를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모, 그럼 우리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이모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아이들이 환호했고 그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레타 재단은 첫 장학생을 선발했고 한국 학생 10명과 독일 학생 10명이 상대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된 저택에는 매일 젊은이들이 드나들었고 한국어와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복도를 채웠으며 미경은 그들의 멘토가 되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 학생이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레타와 태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요? 너무 영화 같아서. 미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에요.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이 재단을 만들었고 이 재단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한국과 독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분이 꿈꾸던 세상이에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특별하네요. 저희가 그분들의 꿈을 이어가는 거네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두 나라의 우정을 키워나가세요. 그것이 두 분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미경은 가족들과 함께 미넨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에 2번씩 모든 가족이 함께 무덤을 찾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장민호 가족, 장수진 가족, 그리고 미경까지 총 15명이 함께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예전처럼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넨에 도착해서 묘지로 향하는 길, 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미경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단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1년 전에 심었던 장미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두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묘비에는 새로 새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리브 아이 스트리트 RKER 엘즈 더 타드. 미경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모두 함께요. 가족들이 차례로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직원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장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재단 장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손자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등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독일어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무덤 앞에 울려 퍼졌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었고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인사였으며 이제야 이루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우리도 행복합니다. 두 분 덕분에요. 바람이 불었고 장미꽃잎이 날렸으며 그것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미경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장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출판사 연결도 해줄 수 있어. 장민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아버지와 할머니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아이들도 주스 잔을 들고 함께 외쳤고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했던 것이라고, 이것이 할아버지가 꿈꿨던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국경을 넘어선 유대,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2년 후 미경이 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50년의 사랑, 영원의 약속이었고 그레타와 태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레타 재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들은 미경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헤어졌는데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노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레타와 태준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희망을 줬어요.
미경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증명하셨네요. 노부부가 미소 지으며 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서재에 앉아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셨어요? 두 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고 유난히 밝은 별 두 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으며 미경은 그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빛나는 두 별처럼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5년 후 그레타 재단은 한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십 개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그레타와 태준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미경은 환갑을 맞았고 여전히 재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장민호와 장수진도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미넨 묘지를 혼자 찾았습니다.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60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훨씬 많이 살았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떠나셨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요. 25이었잖아요. 그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고 병과 싸우고 유언장을 쓰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희 가족이 변했어요. 그 용서 덕분에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떠나셨고요. 미경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햇살이 무덤을 비췄고 장미나무에서 향기가 퍼졌으며 미경은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미경아. 내 덕분에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렴. 그것이 인생의 의미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두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레타와 태준, 50년을 기다린 사랑, 죽음도 끝낼 수 없었던 사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그레타가 50년 전에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명이었고 용서의 메시지였으며 가족을 이어주는 달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경은 묘지를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석양이 무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두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행복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계속될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말입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거라, 미경아.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다오. 미경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사랑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